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16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우리 계약서 지난 시간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봤는데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와 그 약정 내용,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우리 법에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계약 안에는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이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특별히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다만 임대차에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본다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비 낼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냈다가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주인한테서 돌려받으면 되겠죠.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권리금 회수 기회만 보장해 주는 거지 주인이 권리금을 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뿐입니다.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임대차 그 외에는 뭐 크게 요즘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산해 주죠. 관리비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다 정산을 해 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319페이지 계약서 금인제도입니다. 계약서 금인제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사실상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에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하진 않는데 24회 때 출제되고 아직까지 28회 때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5회부터는. 자, 계약서 금인 신청인데 양가로 1번에 319페이지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즉 교환이나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 이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쌍무계약, 매매계약인 때에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편무계약인 경우에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금인을 받아서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예,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를 하고 도장을 받는 것을 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금인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스탬프, 네모난 스탬프 도장을 찍어줍니다. 금인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금인이라고 합니다. 검사하고 도장 찍어준다 이 뜻이죠. 그래서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만 금인을 받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있고 증여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등도 금인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서와 증여계약은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와 친하는 건 1번, 2번 매매교환 두 개인데 매매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는데 실무적으로 본다면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중개업을 해도 한 번도 교환 중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환 가치가 있으면 팔고 나서 사지 교환하자고 하지 않거든요. 전혀 교환 가치가 없는 것들을 교환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도 거의 출제는 잘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 그런데 319페이지 금인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경우는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금인받지 않습니다. 320페이지 그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동그라미 1번 금인받을 필요 없다.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된다. 이 경우 판결서 정본 및 그 부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나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므로 금인이 의제된다. 예, 그렇죠.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분양권은 최초 공급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20페이지 2번 금인 신청 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320페이지 왼쪽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와 오른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고요. 금인계약서에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지급 관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 기한, 조건 기한 이게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인계약서에 필요적으로 기재는 되어야 하지만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금인을 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금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수수료를 대행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들은 실거래가격에 신고하더라도 금인 받아주더라도 사실상 중개보수 외에는 돈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금인 신청을 거부해도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거래가격 신고하면 신고를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계약서 금인은 중개거래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321페이지 금인 신청자인데 금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계약 일방 또는 일방 당사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321페이지 양가로 2번 금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가로 3번 금인 신청 서면의 제출입니다.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두 통 또는 만약에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 등인 경우에는 판결서 정본 한 통과 부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양가로 4번 금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즉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조한다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인도장을 찍어줍니다. 즉 실거래 가격이 맞는지 검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입금표 사본 가지고 와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번 전매시 금인신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탈세 목적, 탈법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금인 받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사실상 금인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보통 계약서를 3부 이상 작성을 합니다. 3부를 작성해도 되고 공동중개면 4부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금인받으러 가는 계약서는 한 부를 가져가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부를 복사를 하는데 원래는 개업공개사가 적은 계약서 이걸 가져가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법무사들이 금인계약서를 따로 3통을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1억으로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금인계약서에는 5천만 원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적는 게 2005년까지는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까지는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바로 취득세 신고가액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들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열람한 후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비슷하게 다운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하고 즉 계약서에다가 금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금인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이것을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그게 바로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로구에 부동산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의 시군구에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로구에다가 금인을 신청을 할 때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한 통 남는 부본 이거는 강남구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죠. 60일 이내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1페이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인데요. 322페이지 1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만 한다 되어 있는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만 하면 된다 해서 X가 되겠고요.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와 당해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3번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교가 인물계약금 인권 조교할 때 이 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설명서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거래계약서는 이 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정하고 있다. 예,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법정서식이 없는 것 법정서식 없는 것 시험에 나온 게 바로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금인계약서도 법정서식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서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신고에서 정정신청서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신청을 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반드시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고쳐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법정서식 이런 것들이 없는데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을 마치고요. 다음은 323페이지 개별적 중개실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각각 반드시 출제가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법하고 우리 중개실무에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민주정부라고 보기 좀 힘들었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아무래도 민주정부가 되다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기는 어렵죠. 국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다 수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었고 환산보전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민법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맨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선순위 물건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배당을 먼저 받아가는 획기적인 제도이죠.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323 맨 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차일지라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8번 연속해서 출제됐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둘 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관에 호텔에 숙박 계약을 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장기 투숙을 하더라도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업에서 깔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물의 폐업 처리해가지고 3개월 동안 또는 1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면 이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포용 주택과 같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럼 먼저 주거용 건물이라고 했는데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구분은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분류했습니다. 즉 공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에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인지 주택 아닌지. 그 다음에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럼 판례가 다방 판례가 있습니다. 다방 판례. 다방 면적이 약 70% 정도 되고요. 주택의 면적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다방 주인이 다방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이 3개 딸린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또 다른 데 집이 있고요. 그리고 주된 용도가 다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슈퍼마켓이나 인쇄소 면적이 60% 정도 되고요. 주택의 면적이 40% 정도 되는 경우에도 이건 주택으로 보호된다, 판례가. 왜냐하면 주택의 면적이 50%는 절반은 안 된다 하더라도 주택의 면적이 상당하고 이 주택이 유일한 주택이기 때문에 보호된다. 따라서 슈퍼나 인쇄소하고 주택하고 같이 쓰면 주택으로 인정되고요. 다방하고 주택하고 같이 쓰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또 이를테면 낮에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시골 밥상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주택이 유일한 주택이라면 보호되고 유일한 주택이 아니고 다른 집도 있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등기, 전세,
가건물, 무허가건물, 외국인도 임차인인 경우, 외국인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옛날에는 최소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보호받는다 했는데 지금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보호받습니다. 명의신탁자 또는 공유자 중 일부와 계약을 체결해도 보호받는다. 예, 명의신탁자나 수탁자 누구와 계약을 해도 상관없고요.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은 보호해 줍니다. 즉, 이 법의 취지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웬만하면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4번에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세입자한테 공짜로 거주하고 있다. 무상 거주 동의서 이런 걸 은행 직원들이 은행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써줬다면 실제로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공짜로 있다고 써줬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못 받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콘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개조해서 세를 놓았다면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5번, 6번 법인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에 보니까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LH, SH 이런 경우인데요. 제가 LH 전세임대주택을 중개를 해봤는데 LH 전세임대주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집주인은 그대로 임대인이고요. 임차인은 LH가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입주하는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럼 입주자가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이 생기면 입주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죠. 그래서 LH나 SH공사 이런 지방공사들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보호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24페이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권적 효력입니다. 채권적 효력이 아니고. 즉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옛날에는 매매에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건물주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세입자는 방 빼주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주인 나가라고 하면. 근데 이 법이 생기면서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서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1년 만에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2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32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택의 인도라고 하면 이사고요.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말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하면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3번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라면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잘못하거나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어쨌든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똑바로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기재했다면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판례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서에 지번만 기재하여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공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건축법에는. 그래서 단독주택인 다가구는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보호됩니다. 근데 공동주택인 다세대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즉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되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임차주택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물의 사용 수익과 차임은 물론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 값하고 임차인 을하고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갑이 A라는 사람한테 매수인 또는 수정자 합해서 포괄 양수인이라고 하죠. 자, 매수인 A에게 팔아먹었습니다. 2년 되기 전에 팔아먹더라도 주인이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2년 살고 나갈 때 돈을 누구한테 받아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원래 주인인 갑한테 받아야 된다. 바뀐 새 주인인 A한테 받아야 된다. 이게 문제인데 승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한테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 승계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갑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A. 새로운 주인한테 받아야 된다. 다만 자연인인 경우는 그렇고요. 법인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한테 받아야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LH나 개인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매수인, 양수인이라고 하면 수정자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양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하고 수정자를 포함해서 양수인한테 승계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이 있는데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이 있는데 민법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이 있는데요.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최단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최장기도 없습니다. 민법은. 민법에서는 최장기, 최단기가 모두 없다.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최단기는 2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최장기가 민법에 20년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최단기가 1년이고요. 최장기는 역시 없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는 최단기가 3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기가 1년입니다. 최장기는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 그 다음에 지상권은 최단기가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근데 지상권 최장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려면 반드시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은 다 비교하는 게 출제됩니다.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주관식이나 논문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부터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